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에서는 때 아닌 바둑 관련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쪽셈 44호 발굴 현장에서 아마 바둑기사 두 사람이 참여한 천년수담 신라 바둑대국 행사가 열렸고요. 8월 11일에는 경주 시민들을 위한 대담 신라 바둑돌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신라 유적의 발굴과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왜 이런 뜬금없는 바둑 행사를 벌인단 말입니까? 왜 그런지 시계를 201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경주 시내 한복판에 쪽셈이란 지명이 있습니다. 4, 6세기를 살았던 신라 왕 귀족들의 무덤이 800여 개 집중된 것으로 유명하죠. 이 가운데 2014년부터 조사가 이어진 44호분이 있는데요.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신라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와 말문양 토기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유물 110여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 중 말 탄 사람, 춤추는 사람, 사슴, 멧돼지, 말, 개 등을 새긴 토기는 안악삼호분과 무용총 같은 고구려 행렬 수렵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 바로 이 44호 호분에 묻힌 주인공이 키가 150cm 정도 되는 신라 공주로 추정되는 증거들이 잇따라 확인되었는데요. 왜 신라 공주로 특정할까요? 쪽셈 44호분의 봉분 규모는 중형급이지만 돌무지의 규모는 금관총, 서봉충 등 비슷한 시기의 왕릉급 고분과 엇비슷합니다. 쌓인 돌무지의 무게가 5톤 트럭 200대분인 1000톤에 이릅니다. 무덤 주인공은 금동관과 금드리개, 금귀걸이, 가슴걸이, 금은 팔찌 10여 점, 그 다음에 금은 반지 10여 점, 그리고 은 허리띠 장식 등에서 당대 최고의 명품을 풀세트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금동관에 매달린 순금의 드리개 장식은 왕릉인 황남대청 출도품과 비슷합니다. 또 가슴걸이의 형태 역시 황남대청이나 천마총, 금령총과 같은 최상위 계층의 무덤에서만 확인된 디자인입니다. 또한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하트 문양의 펜던트도 주목되는데요. 비단벌레 장식도 황남대청 남분, 금관총, 계림로 14호 등 최상급 무덤에서만 출토된 바 있습니다. 이 쪽셈 44호 유물의 특징은 아담 사이즈라는 데 있는데요. 44호분 금동관의 추정 높이는 황남대청 북분과 금관총, 금령총 등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관태와 세움 장식 역시도 상대적으로 작고요. 출토된 허리띠의 폭 역시도 작은 편이죠. 그래도 어린 왕자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고분에서는 장식 대도가 아니라 은장도가 출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식 대도는 남성, 은장도는 여성의 무덤으로 분류되거든요. 주인공의 신장은 150cm 정도로 측정되었고요. 그래서 이 쪽셈 44호분의 주인공은 키 150cm 정도의 신라 공주로 특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분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공주의 발치 아래에 모여있던 작은 돌 863점이었습니다. 분류해보니까 검은 돌이 425점, 흰 돌이 438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발굴 사례를 보니까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 발굴된 금관총에서도 247점이 발견됐고요. 1973년 천마총에서 350점, 그리고 1973년에서 75년 사이에 발굴된 황남대청에서 243점 등에서 왕과 왕족 무덤은 물론이고요. 7세기 무렵에 조성된 용강동 6호분에서도 253점이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밝혀진 의미심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남대청 남분에서 출토된 칠기의 바닥에 마랑이라는 명문이 보였는데요. 이 마랑은 서진시대에 활약한 중국의 바둑 최고수인 기성의 칭호를 얻은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마랑명 칠기는 중국 기성인 마랑의 사인이 새겨진 바둑 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둑이 신라시대에 그렇게 유행했다는 걸까요? 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라는 난가의 전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바둑을 일컫는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바둑을 치세의 도로 여겼죠. 전설상의 임금인 요임금이
바둑으로 어리석은 아들 단주를 가르쳤다 라는 말이 있고요.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온종일 배불리 먹고 마음 쓸 데가 없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바둑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걸 하는 게 그래도 현명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나누는 대화라는 수담, 앉아서 은둔한다는 좌은, 근심을 잇는다는 망호 같은 그런 표현들이 모두 바둑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는 어떨까요? 중국 측 사료에 따르면 고구려와 백제가 특히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바둑 때문에 한성백제 493년 사직이 무너졌다라는 생생한 삼국사기 기록도 있죠. 즉 백제 계로왕이 바둑을 가르쳐준다라고 접근한 고구려의 국수 도림에게 흠뻑 빠졌죠. 바둑으로 계로왕을 흘린 도림이 마각을 드러내죠. 계로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력에 걸맞게 성곽과 궁시를 크게 쌓으라 라고 속삭인 겁니다. 계로왕은 도림의 차만에 따라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였고 그 때문에 국고가 텅 비었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죠. 결국 한성백제는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어떨까요? 효성왕 연간의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오는데요. 즉 효성왕이 태자 시절에 어진 선비인 신충과 함께 궁궐의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면서 굳게 약속했죠. 내 잊지 않으마 혹여 나중에 내가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효성왕은 신충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신충이 원망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잣나무에 붙였죠. 그러자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고요. 노래는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때서야 신충을 기억해낸 왕이 신충에게 벼슬을 내리자 잣나무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효성왕 때인 738년의 일화는 중국과 한국 사서에 일제히 등장하는데요. 당나라 현종이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신라는 군주의 나라란다. 그들에게 대국 즉 중국의 유교가 용성함을 자랑해라 라는 당부였고요. 당현종의 또 다른 당부가 있었죠. 그것은 당나라의 바둑 실력을 뽐내고 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삼국사기와 구당서, 신당서 등을 보면 일관된 내용이 나오죠. 당현종은 신라인들이 바둑을 잘 둔다고 해서 바둑을 잘 두는 기성인 양계응을 부사로 삼아 보냈다. 이때 신라 효성왕이 당나라 사절단에게 금과 보물, 약품 등을 하사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당나라는 당시 기대조라는 제도를 두었는데요. 요즘에 전문 기사제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신라, 당나라 최고수 간의 반상 대결로 서라벌 시내가 떠들썩거렸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료는 신라의 바둑 수준은 양계응보다 낮았다라고 하면서 양계응 등이 신라인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 고수들이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것일까요? 2006년에 분황사에서 발견된 15줄짜리 바둑판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당나라에서는 19줄 바둑을 두고 있었다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15줄 바둑을 둔 신라의 고수들이 19줄 바둑으로 무장한 당나라 기사들에게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나라에서 유학한 신라 바둑기사의 실력이 대단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요. 당나라 시인 장규가 신라로 귀국하는 기대조 박구를 전송하는 시가 있는데요. 해동 즉 신라에 그대의 적수 또 누가 있을까? 고국에 돌아가면 바둑둘 상대 없어 외로우리. 당나라 대궐에 새로운 묘수 전파하고서 귀국하는 배전에서 옛 기보 펼쳐보내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바둑을 신라 공주까지 즐겼을까? 라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바둑이 남성의 전유물이다 라는 등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8세기 중반에 조성된 투르판 아스타나 187묘에는 바둑을 두는 여성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경주는 실크로드 상의 가장 동쪽 도시지 않습니까? 신라 여성들이라고 해서 바둑을 두지 말라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쪽셈 44호분에서는 공주의 수위에 장식한 것으로 보이는 운모가 눈에 띄는데요. 도교에서 운모는 장기간 복용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는 그런 선약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두고 바둑돌과 연관짓기도 하죠. 바둑을 신선 노름이라고 했으니까는요. 이 대목에서 요즘 세계 여성 바둑계를 평정하고 있고 정상급 남자 기사들과도 쌍벽을 이루는 최정 9단을 떠올리게 되네요. 그렇다면 쪽쌤 44분의 주인공은 신라판 최정 9단이다 라고 일컬어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벌써 6년이 훌쩍 지났네요. 2016년에 인공지능 알파고가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이세돌 9단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죠. 지금 와서는 또 어떻습니까? 최정상급 기사들도 이제 2점이나 석점을 깔고둬야 겨우 인공지능에 맞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면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인 R사범 즉 알파고 사범에게 바둑을 배우고 인공지능이 매기는 승률 그래프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고 인간이 돌을 놓는 한 바둑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이미 5천년 이상 바둑을 두어왔으니까요.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